이제 근대에 넘어오면서 요거 원소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돼요. 왜냐면 근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다양한 학자들이 다시 한번 과거의 원소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나타나요. 르네상스에. 르네상스라는 말 자체가 사회적으로 보면 로마로의 회귀거든요. 그러니까 중세 때 억압돼 있던 여러 가지,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그거에 억압돼 있던 여러 가지 기술이나 과학, 문화들이 좀 더 자유롭게 그 전 시대의 유산을 이어받는 걸 본격적으로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과학도 그 시대를 되돌아보게 돼요. 예, 근대에 이르러서 첫 번째 학자가 보일입니다. 보일하면 떠오르는 게 뭔데? 보일 법칙이죠. 그게 원래 기체를 연구하려고 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보일이 제2자관 실험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유리관을 이렇게 길쭉하게 휘어놓고요. 유리시험관을 휘어놓고 여기에 수은을 채워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설 개념 있잖아. 거기서 뭐라 그랬어? 원소의 농도나 밀도가 높아지면 물질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고 농도가 옅어지면 흩어져서 사라진다 그랬잖아. 그럼 이렇게 수은을 채우면 여기에는 지금 공기가 들어있잖아요. 즉 원소가 채워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 얘 놓고 이쪽에 수은을 계속 부어 넣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압력 때문에 이 부분이 점점 올라가겠죠. 여기에 공기가 압축되고 밀도가 높아질 거야. 그렇다면 연속설은 이 과정에서 이 공간 안에 무언가 새로운 물질이 나타날 거라는 거잖아, 결국. 억지로 밀도를 높였으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기선 나타난 게 없고 오히려 여기 기체의 부피와 여기에 내가 수은을 더 부어 넣음으로써 만든 압력의 곱값이 일정하다라는 이게 보일 법칙이죠. 그지? 요게 발견됐는데 보일 법칙의 의미 자체가 뭐냐면 입자와 빈 공간으로 이어져 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압력이라는 게 입자들의 충돌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입자와 공간이 존재한다. 즉 진공의 존재를 증명해버립니다. 즉 입자에 대한 개념이 부활하게 되는 거죠. 데모크리토스가 아리스토텔레스한테 토론에 지면서 없어졌던 그 입자론의 부활이 보일을 통해서 일어나고 그 뒤에 나오는 라부아제라는 학자는 주철관을 이용한 물 분해 실험을 합니다. 주철이라는 철 자체는 뭐냐면 쇳물을 거푸집에 부어 넣어서 식혀 만드는 철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철의 특성은 철금속 안에 불순물로 탄소가 되게 많이 함유돼. 원래 철에 소량의 탄소를 넣어서 되게 단단한 철을 만들어내는 걸 강철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주철은 강철보다도 탄소 함량이 더 높아지고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딱딱해진다. 깨지는 철이 돼. 우리나라 가마솥이나 이런 거, 징 이런 거 만드는 철이 된다. 쉽게 말하면 엄청나게 뜨겁게 달군 쇠파이프 요걸 이제 가열을 한 거야. 뻘겋게. 이래 놓고 여기에 뭐를 부어 넣는다? 물을 부어 넣어. 그랬더니 여기서 뭐가 올라오느냐? 수소기체가 나오더라. 정확하게는 여기에 있는 철이나 탄소 성분에 물에 있던 뭐가 산소가 파이프랑 결합해 버려요. 그러니까
주철관 내부에 산화피막이 생기면서 분해되고 남은 수소가 나오는데, 이 물분해라는 이 말 자체의 의미가 뭐냐면 물이 원소가 아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원소는 근본이니까 분해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물이 분해돼 버렸네요, 수소로. 철에 붙은 건 아직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라부아지에는 새로운 원소의 개념을 정의합니다. 바로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것이야말로 찐 원소다. 이렇게 원소 개념을 정의해버리고 나니까 이 정의에 맞게 그 당시 알려져 있던 많은 물질들을 화학적 분해가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기 시작해요. 과학자들이. 라부아지에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총 33종의 원소를 4개의 그룹으로 분류까지 해냅니다. 물론 33개 전부 다 원소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 당시 과학 기술력을 이해해줘야 돼요. 라부아지에가 어떻게, 근데 게다가 안타깝게도 라부아지에는 그 천재성 때문에 너무 일찍 죽어요. 어떻게 죽냐면 단두대에 목 잘려 죽습니다. 갑자기 역사로 뛰어들죠. 얘 프랑스인이거든요. 단두대에 목 잘려 죽었어요. 어느 시대란 소리야. 프랑스 혁명기 사람이에요. 왕당파에 속해 있었어요. 게다가 하던 일이 뭐였냐면 세무관이었어요. 야, 이 정도면 그치? 단두대로 목 댕강 날릴 탑10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인물이죠. 사회 시간에 배우잖아. 전쟁, 프랑스 혁명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시민에게 세금 매기란 양반이라고. 제일 먼저 댕강. 이게 좀 일찍 가요. 근데 어쨌거나, 라부아지에가 남긴 이 말. 분해되지 않아야지 원소다. 이것 때문에 이때부터 갑자기 원소의 발견이 후두두두둑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원소라는 개념은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이 되는 성분으로서 뭐를 의미한다? 종류를 이야기하는 개념.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이 되는 입자라는 개념에서 개수를 세알릴 때 사용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원소라는 말이 쓰여요. 우리 지난 시간에 순물질과 화합물 했잖아. 순물질에서 원소와 화합물로 나눌 때는 이때 말하는 원소는 원소라기보다는 정확하게는 호돈소 물질로 보는 게 맞아요. 즉 뭐다? 순물질에서의 원소는 한 가지 종류의 원소로만 결합되어 있는 것이 원소, 즉 호돈소 물질이고, 화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이상의 원소가 결합되어 있는 것을 화합물이에요.
그리고 원소랑 화합물을 구분하는 방법은 베르셀리우스가 현대적인 원소 기호를 정의하거든요. 그럼 베르셀리우스 이전의 원소 기호를 최초로 사용한 양반은 연금술사들이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잡히면 죽잖아. 그러니까 뭘 쓸 수밖에 없었다? 이상한 기호나 뭐 별자리 기호 같은 것도 많이 썼고요. 암호도 많이 썼고요. 뭐 만드라고라나 즈백 그런 식물 있지도 않잖아. 해리포터에도 나오지만 맞지? 뭐 벼룩의 간, 생지의 심장 뭐 진짜 그거 집어넣었겠냐고 실험하는 아니죠. 근데 그 성분들을 숨기기 위한 단어들을 썼고 그 뒤에 베르셀리우스 오기 전에 돌턴이라는 과학자가 한 명이 끼어야 돼요. 원래 현재 중등에서 안 가르치는데 돌턴이라는 과학자는 원자를 정의함에 있어서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고 같은 종류의 원소들에 포함되는 원자들의 크기나 성질이 일치하고 화학 반응한다고 원자가 다른 원자로 변하거나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지 않고 반드시 일정한 개수로만 결합한다는 우리가 이제 3학년 화학에 들어가면 규칙성들을 쭉 배울 거란 말이에요. 화학 반응식을 배울 건데 그 반응식에 나오는 법칙들을 거의 총정리한 원자라는 개념을 잡아준단 말이에요. 근데 걔는 원자라는 입자성에 집착한 나머지 모든 원소 기호를 돌턴은 동그라미 안에 다 집어넣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한 분자 안에 원자가 여러 개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러면 동그라미를 그 개수만큼 그려야 돼. 숫자를 쓰지 않았단 말이야. 그럼 예를 들어 물 분자면 수소, 산소, 수소 3개 그리면 끝나죠. 포도당은 24개 그려. 그런 문제들을 없애기 위해서 제안한 게 베르셀리우스의 기호예요. 일단 원소의 이름을 헬라어, 고대 그리스어 말하는 겁니다. 라틴어, 고대 로마어입니다. 그리고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 알파벳으로 쓰는데 이름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써요. 우리 알파벳 몇 개 있죠? 26개냐? A부터 Z까지. A, B, C, D, E, F, G, H, I, J, K, L, M, N. 뭐 대충 20몇 개 나오죠? 근데 벌써 라부아지에 지 혼자 33개 발표했는데. 그럼 겹쳐야 되잖아. 그래서 중복이 되면 나머지에서 한 개를 택해서 소문자로 쓴다라고 약속을 하고 원소 기호들을 그 당시까지 밝혀진 것들을 정리해서 씁니다. 이렇게 쓰게 되면 얘네들은 간단하게 말해서 대문자가 몇 개? 한 개만 쓰여 있겠죠. 한 가지 물질에. 얘네들은 대문자가 몇 개? 2개 이상이 쓰여질 거예요. 이렇게 해서 원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잡혔고요. 이제 주기율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해 갈 거거든. 필기부터 좀 합시다. 자, 그 뒤에 이제 라부아지에 뒤에 과학자들이 어떤 연구를 해 가냐면 계속 원소들이 발견되고 있을 거 아니야. 데베라이너라는 학자는 해쌍원소라는 개념을 제안합니다. 뭐였냐면 원소들을 질량순으로
나열하다 보니까 비슷한 성질을 가지는 원소들이 3개씩 딱 연결이 돼서 묶이더라는 거야, 중간에. 가장 대표적인 원소가 리튬, 나트륨, 칼륨이었는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 가운데 있는 나트륨이라는 원소가요, 리튬과 칼륨의 질량의 평균이기도 하고, 또한 반응하는 정도도 딱 평균치가 되더라는 거야. 성질이나 반응성도. 이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돼? 원소의 성질, 반응성 이런 거는 질량과 관련이 되나? 근데 딱 진짜 평균값이 맞아. 그래서 얘만 그런가 해서 찾아봤더니 비슷한 3개씩 세트들이 계속 발견이 되는 것들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 칼슘, 스트론튬, 뭐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막 이런 식으로 3개씩 원소들이 계속 발견이 되는 거야. 응? 그리고 또 다른 학자, 뮤렌즈라는 학자는 옥타브라는 개념을 제안합니다. 원래 옥타브는 음계가 몇 개죠? 7개죠. 도레미파솔라시. 그리고 8번째 같은 도움이 돌아옵니다. 똑같이 원소를 질량순으로 배열하면 얘가 옥타예요. 8. 그 UFC 링이 몇 각형이야? 그 링을 뭐라 불러? 옥타곤. 그게 이제 8각형. 라틴어로 발을 풋이라 그러거든. PUT. 이게 발들은 퍼스가 돼요. PUS. 다리가 8개 달린 물고기가 잡혔어. 뭐로 부르면 좋을까? 옥토퍼스. 발이 8개. 원래는 8월이 그래서 옥토버예요. 근데 지금은 옥토버는 10월이죠. 왜냐하면 로마 황제 중에 2명이 지 생일이 난 존나 위대한 황제니까 내가 태어난 달은 내 이름을 넣을 거다 해서 2명이 그 지랄을 했어. 아우구스티누스하고 율리우스가. 그래서 줄라이하고 어거스트가 끼어요. 달력에. 그래서 옥토버가 10월로 밀리는데 8번째마다 비슷한 성질이 나오고 이 말은 뭐냐면 7개의 원소가 마디를 가지는데 이 성질이 뭐가 되더라? 반복이 되는 걸 발견한 거예요. 지금 주기율표 보면 7개가 아니라 8개가 반복이 되거든. 왜 그러냐면 즉 리튬부터 플로린까지 원소 성질이 바뀌는 패턴이랑 나트륨에서 염소까지 원소 성질이 바뀌는 패턴이 똑같이 바뀌는 거야. 뭐가 빠졌죠? 제일 오른쪽에 있는 18쪽 원소가 이 당시까지 발견이 덜 됐어요. 왜 덜 됐냐? 원소 찾는 방법을 라부아제가 가르쳐줬죠. 어떻게 찾아라? 다른 원소, 다른 물질을 분해하다 보면 더 분해가 안 되는 게 원소다라고 잡았잖아. 근데 18쪽은 비활성 기체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 18조 원소들은 비활성, 즉 화학 반응을 안 합니다. 화학 결합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화합물을 분해해서 얻을 수가 없죠. 얘네들은 그걸 어떻게 찾아야 되는데? 찾는 방법은 기체를 액체로 만든 뒤에 천천히 온도를 올리면 끓는 점 차이로 인해 기체가 하나하나 분리돼 나오겠지. 그렇게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18종 원소들은 발견이 어떻게 된다? 매우 늦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18쪽을 뺀 나머지 원소들이 7원소가 한 마디가 돼서 반복되는 특성을 보이더라는 거죠. 이 두 학자의 주장을 잘 이어받은 게 멘델레예프라는 학자가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듭니다. 멘델레예프의 최초의 주기율표는 비슷한 원소 비슷한 성질을 지니는 원소를 같은 줄에 놓을 수 있도록 배열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반복 마디와 비슷한 원소의 성질이 무슨 순으로? 질량 순서로 정리를 해서 나열을 해요. 이러면서 멘델레예프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예카원소 혹은 에카원소라고 부르는 개념인데 아직 발견이 덜 된 원소들이 있을 수 있잖아. 함유량이 되게 적거나 이래서. 그 원소들을 멘델레예프 이전의 학자들은 그냥 질량순으로 쭉쭉 나열하기 바쁘니까 뒤에 원소들이 미발견 원소가 있으면 한 칸씩 앞으로 끌어다 붙어 있겠죠. 그러면 앞부분 원소 발견이 많은 곳은 규칙성이 좀 되는데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자꾸 규칙이 깨지겠지. 그거를 어떻게 했다? 여기서 말하는 새쌍이나 옥타브의 이론을 바탕으로 미발견 원소의 성질을 예측합니다. 그리고 그 값이 상당히 정확하게 나와요. 그런데 멘델레예프의 한계는 질량 순서가 한계에 봉착해요. 바로 동위 원소들이 발견되기 시작하고 플러스 18쪽이 발견이 됩니다. 드디어. 이 두 가지가 되면서 질량 순서로 주기율표를 만드는데 오류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본격적으로. 그러면 최종 버전인 주기율표는 이 오류를 잡으면 되겠지. 그게 모즐리가 만든 주기율표인데 같은 세로축의 족을 같은 가로줄의 주기라는 것을 배치하고 이 족의 개념이 새쌍원소의 개념, 주기 개념이 옥타브의 개념이라고 하는 사실은 멘델레예프도 적용을 했었던 거를 적극적으로 가져온 뒤에 가장 중요한 게 무슨 순으로? 원소를 원자 번호 순서로 나열합니다. 그리고 이 원자 번호라는 것은 양성자의 개수 순서,
요 순으로 주기율표를 새롭게 짜집기를 해서 다듬고,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주기율표는 모즐리가 만든 주기율표를 토대로 계속되는 원소의 발견 그리고 미발견 원소 예측까지 포함해서 확대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일단 요거 정리. 원자 구조 이야기가 나오겠죠. 자, 우리가 결국 원자 구조는 중심에 플러스 전하를 띠는 핵이 존재하고 핵 주위에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가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중등 과정까지는 단순하게 말하면 러더퍼드 모형 정도까지의 이해예요. 그건 무슨 소리냐? 원자라는 거의 역사를 이야기하자면 맨 처음에 돌턴은 그냥 입자라고 봤어. 중성인 입자. 톰슨이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원자 안에 전자가 있음을 밝혀냅니다. 그리고 러더퍼드가 알파 입자 산란이라는 실험을 통해서 원자 중심 어딘가에 핵이라는 무거운 플러스 전하가 있는 것도 밝혀내요. 그 뒤에 보어라고 하는 학자를 통해서 전자가 그냥 똑같이 돌고 있거나 아무 때나 도는 게 아니라 전자는 핵 주위에 전자가 돌 수 있는 정해진 궤도가 있다까지 가야 이제 우리가 보어 모형이라고 해요. 근데 일단 중등은 그냥 단순하게 핵과 전자가 있다인 러더퍼드 모형까지를 가리키고 있어. 응? 근데 주기율표를 보려면 보어 모형까지 가야 돼. 사실은. 그러면은 고등학교 화학의 실마리가 열립니다. 되게 쉽게 볼 수 있는. 자, 기본적으로 우리 핵에는 P 플러스라고 쓰는 양성자와 N이라고 쓰는 중성자가 존재하고 얘가 바로 E 마이너스라고 쓰는 전자들이 있는 거야. 양성자, 중성자, 전자에 대한 상대적인 전하의 양은 양성자는 개당 플러스 1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전자 한 개분만큼의 플러스야. 중성자는 말 그대로 얼마다? 0이고요. 전자는 전자 한 개분만큼의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질량의 비가 어떻게 되느냐? 전자 하나 질량을 1이라고 볼 때 양성자는 1836배 정도? 중성자는 1837배 정도다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양성자 질량을 1이라고 치면 중성자 질량도 대략 1이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전자 질량은 얼마라고 표시해야 된다? 1800분의 1이니까 무시하고 0이 돼버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양성자와 중성자 개수가 원자의 질량을 나타내는 질량수가 돼요. 원자량이라고도 하고 질량수라고도 하고. 그리고 서술형에서 중2에 원소가 들어가잖아. 너 이번에 원소라도 안 치죠? 아마 기말에 칠 것 같은데 반드시 나오는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뭐가 나오냐면 원자가 중성이 되는 이유,
그럼 뭐가 된다? 핵의 플러스 전하량 크기와 핵 안에 이제 양성자들이 여러 개 뭉쳐져 있잖아. 그리고 여기 제일 중요한 거. 전자의 음전하 크기의 총합이 같다. 여기서 제일 핵심 단어는 총합입니다. 합계가 같다. 그러니까 왜? 전자는 따로따로 떨어져서 놀잖아. 핵은 똘똘 뭉쳐져 있고.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중성일 때는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일치하겠지. 그래서 원자 번호는 기본적으로 양성자의 개수가 되고 중성을 띠는 원자일 때는 전자 개수이기도 하고 중성자는 양성자와 같거나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수소 빼고는 같은 수거나 헬륨은 하나 적을 수도 있어요. 중성자가.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다? 중성자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중성자량은 더 많이 늘어나요. 그런 특징이 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는 원소는 다시 정리하자면 약 110여 종이 알려져 있고요. 그 중에 자연에 존재하는 이 우주에 원래부터 있었던 녀석은 1번인 수소부터 원자 번호 92번인 우라늄까지만 자연에 존재하고요. 그러면 93번 넵투늄부터 118번 현재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원소는 118번까지 존재하고 이론적으로는 268번까지인가 만들 수 있다고 계산은 된대요. 아직 에너지가 부족해요. 돈도 부족하고. 예, 요렇게 현재 원소들은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이 원소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핵과 전자 사이. 핵과 전자 사이는 전기력 혹은 우리가 쿨롱 힘이라 해서 그 힘의 크기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전하량의 곱에 비례한다라는 이 힘으로 전자가 핵에 구속된 채로 돌고 있다. 일단 요 정도까지를 이해를 하고 주기율표 그려놓고 더 이야기를 해 가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일단 요거 필기부터 합시다. 주기율표 통으로 다 외우는 거는 인간의 혈짓이 아니긴 합니다. 난 대학교 때 해보긴 했지만. 이제 나중에 진짜 할 일 없는 말년에 군대 가서 말년에 그 지랄 하면 되는 거고 외우는 지더라. 그냥 1번부터 20번까지 외우면 수능까지 충분합니다. 나머지 자주 나오는 원소 기호는 네가 알아놓고. 1번부터 20번까지를 적었어요. 주기율표에서 같은 세로줄 있고
어? 같은 가로줄이 있단 말이지. 응? 우리는 여기서 같은 세로줄을 족이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 세쌍원소 나온 거죠. 얘네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가 반응에 참여하는 최외곽에 위치하는 전자가 일치합니다. 일부러 두 개를 분리했었어요. 우리가 실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를 원자가 전자라고 하고, 최외곽 궤도에 위치하는 전자를 말 그대로 최외곽 전자라 그러는데,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18쪽에서만 달라요. 그 전자수가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입니다. 자세히 보면 여기 베릴륨하고 붕소 사이가 붕 떠 있잖아. 저거를 접은 거예요. 응? 그리고 얘네들은 빵개 취급을 합니다. 원자가 전자에서. 왜냐하면 얘네들은 그 궤도를 꽉 채우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꽉 채웠기 때문에 더 이상 반응할 필요가 없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18쪽이 뭐가 됐다? 아까 말한 비활성 기체가 되는 거예요. 반응 안 하는 원소들. 그리고 그럼 같은 줄에 있는 애들은 제일 바깥쪽에 나와 있는 전자 개수가 어떻다? 같다. 그러니까 그 퍼즐 할 때 보면 이웃 퍼즐 그 피스들끼리 맞출 때 모양이 딱 맞아서 맞잖아. 그것처럼 제일 밖에 나와서 반응하겠다는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반응하는 패턴이나 화학적 성질이 뭐 할 수밖에 없다? 성질이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같은 가로줄을 우리는 주기라 그럽니다. 요게 이제 옥타브설이죠. 얘네들은 뭐가 같게 되냐면, 밑에다 놨네. 같은 가로줄을 주기라 그래요. 응? 이건 이제 우리가 옥타브. 안정된 상태의 배치를 기준으로 전자 배치가 가장 안정된 상태의 배치를 기준으로 보통 우리는 전자 껍질이라고 해요. 양파들처럼 이렇게 겹 전자들이 배치되기 때문에 그 전자 궤도 껍질의 수가 같은 애들을 같은 주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봐봐. 리튬부터 플로린까지의 배치 순서 구조가 그 하나 바깥 껍질에 나트륨부터 염소까지의 배치가 동일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튬부터 플로린까지 성질 변화 패턴과 나트륨부터 염소까지의 성질 변화 패턴이 어떨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지. 그게 뭐 한다? 성질의 반복 패턴이 같게 된다는 거. 얘네들을 좀 고려해서 주기율표를 좀 다르게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 가운데 뭐가 있다? 핵이 있을 거 아니야. 핵을 중심으로 전자 껍질이 하나, 둘, 셋, 뭐 4개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전자들이 도는 궤도들이 있다고 치자고. 자, 첫 번째 궤도에
수소가 첫 번째 궤도에 전자가 들어가고 첫 번째 궤도는 헬륨이 들어가면서 궤도가 꽉 차요. 주기율표 1주기지. 맞지? 2주기가 되면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이 들어가면서 꽉 차버려. 그 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이 들어가면서 꽉 채워요. 그리고 그 밖에 칼륨, 칼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우리 저기 보면 스칸디움, 티타늄, 바나디움, 크로미움, 몰리브덴, 철 해가 쭉 가잖아. 걔네들은 요 세 번째 껍질에 안에 다시 사이사이에 좀 끼어 들어가고 불이 다음에 뭐가 나오죠? 저마늄이 나오지. 갈륨. 아연 다음에 갈륨 나오잖아. 갈륨부터 다시 네 번째 껍질에 전자를 채워나가는 거야. 즉, 전자가 배치되는 패턴이 어떻게 똑같이 반복되면서 나가니까 성질의 반복이 되는 주기성, 그리고 같은 족은 성질이 비슷하게 나오는 거지.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봐봐. 여기. 사실 수소는 가로쳐줘야 돼. 여기를 우리는 제1족 원소고 전자가 한 개인 애들인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여기. 2족인 애들이죠. 전자 2개인 애들. 여기. 13족이죠. 최외곽에 전자 3개인 애들. 붕 건너뛰고 와서. 여기. 14족 전자 4개인 애들. 15족 전자 5개인 애들. 16족 전자 6개인 애들. 17족 전자 7개 가진 애들. 그리고 18족 전자 꽉 찬 애들이 들어가네. 이해가 되지? 한마디로 이렇게 전자가 배치돼 나가는 규칙성을 그대로 표로 잡아놨다고 봐도 되고, 이 표의 의미가 이렇게 동일한 배치로 전자가 쌓여간다는 걸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결국 1번부터 20번까지는 우리가 언어로 치면, 즉 영어로 치면은 알파벳 외우는 겁니다. 수소부터. 그리고 그 알파벳들을 조합해서 단어를 만들고 외우잖아. 그게 이제 화학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개념, 요 주기율표라는 게 봐봐. 우리가 얘네들을 주기율표라 그러잖아. 반복되는 규칙성을 표로 만들었다 라는 뜻이 주기율표라는 뜻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 20번까지는 반드시 원소 기호 보면 원소 이름을, 원소 이름 보면 원소 기호를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네가 20번까지는 반드시 원자번호 몇 번 하면 몇 주기에 몇 족 원소다가 나올 수 있으면 참 좋아요. 고등학교 가서도. 20번 뒤에 거는 굳이 필요 없는데 20번까지는 반드시 좀 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자, 요거 필기하고 계속 좀 이어갈게요. 결국 화학식은 기본적으로 원소 기호랑 숫자를 활용해서
물질을 표현하게 되는 게 화학식이에요. 원래는 원소에 붙는 숫자가 5군데거든.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나트륨이라는 어떤 원소를 하나 적었다. 그러면 숫자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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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앞에 큰 숫자, 이렇게 5군데의 숫자가 붙어. 자, 일단 제일 앞에 얘, 개수라고 부릅니다. 얘는 원자나 분자의 개수에 대한 개념이에요. 나중이 되면 이제 몇 묶음이 되는지에 대한 그 수를 개수라 그래. 자, 그리고 여기가 원자 번호 자리죠. 그럼 뭐다? 여기는 양성자 개수이자 중성일 때의 전자수가 들어가는 자리고. 여기 질량수를 적는 자리입니다. 뭐다? 양성자랑 중성자 개수예요. 여기 화학식에서는 얘는 쓰입니다. 나머지는 안 쓰여도. 얘는 뭐가 들어가는 자냐면은 반응비 혹은 결합 비율이 들어가는 자리예요. 대신에 여기는 1은 생략됩니다. 요 위에는 이온일 때 전하값을 적는 자리. 그럼 어떻게 적는다? 양성자 빼기 전자가 되고 0을 생략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걸 화학식이라 그래. 우리 책에 지금 H2O라는 얘는 분자란 말이에요. 이건 무슨 소리냐? 자, 여기 반응비가 뭐라고 돼 있다? 2라고 돼 있잖아요. 이 2는 바로 앞에 있는 수소가 2개라는 것을 지칭해줘. 그러면 요 뒤에는 지금 뭐가 생략돼 있다? 1이 생략돼 있고 얘는 요 앞에가 1이라는 거지. 만약에 이 앞에 숫자 3이 더 적혀 있었다면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탄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가 몇 개? 2개 붙어 있는 얘가 물 분자 1개고 얘가 총 몇 개 있다? 3개 있다는 소리. 자, 그럼 이 화학식으로 알 수 있는 것. 자, 첫 번째. 물질의 종류를 알 수 있겠죠. 두 번째, 그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와 세 번째, 원자의 개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앞에 개수를 통해서 분자 개수도 알 수 있죠. 근데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리고 저기에 보면 대문자가 몇 개다 지금? 2개잖아. 즉 쟤는 원소가 몇 가지? 2가지. 한 분자 안에는 원자가 총 3개, 산소 하나에 수소 2개. 그래서 3H2O가 되면 총 원자 수는 9개가 되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된다. 그런 개념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요 두 바닥 지금 풀어보세요. 한번. 금속성, 비금속성은 봐봐. F는 K의 R 제곱에
Q 곱하기 Q 다시 이게 우리 전기력 공식이잖아. 근데 여기서 R과 관련 있는 건 주기가 되겠죠. 껍질이 늘어나니까. Q가 뭐가 되냐면 핵의 전하량이 되고 Q 다시가 전자 전하량이 돼버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 왼쪽으로 갈수록 아래쪽으로 갈수록 F 값이 줄어요. 이게 금속성이야. 전자를 쉽게 버린다. 그러면 비금속성은 얘네들 빼고 항상 18쪽은 제외하고 생각해야 돼. 오른쪽 위로 갈수록 F가 커지겠죠. 이게 비금속성이야. 요거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이해가 되지? 그럼 틀린 거 다시 풀 수 있겠죠? 봐봐. 자, 공유결합과 분자라는 개념을 일단 말할게요. 우리가 아까 말한 금속이라는 원소랑 비금속이라는 원소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18쪽이 제일 안정되잖아. 그럼 나머지 원소들은 뭘 하고 싶어 한다? 구조적으로 18쪽하고 똑같아지는 게 더 안정된 상태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금속이나 나머지 비금속 원소들이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를 위해서 금속은 전자를 내다 버립니다. 최외곽 전자들. 한 개, 두 개, 세 개. 비금속은 전자를 채움으로써 8개를 맞춘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비금속끼리 결합을 해야 될 때는 원래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을 하면 얘가 버린 거 얘가 받아가서 채우면 둘 다 만족이 될 거 아니야. 그게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배울 이온에 대한 개념. 그러면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할 때는 무슨 문제가 생긴다? 주는 놈은 없는데 받고 싶은 놈만 생기죠. 이러면 어떻게 된다? 같은 개수의 전자를 내어 공유 전자쌍을 통해 결합을 하는 게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 이거를 우리가 공유결합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금속성 원소들은 7개야. 리튬, 베릴륨, 알루미늄,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칼슘. 얘네들이 금속이란 말이야. 그럼 쟤네들 빼고 가장 대표적인 원소로 따지면 탄소. 탄소는 최외곽의 전자가 몇 개다? 4개 있죠. 물론 수소 1개 있지. 질소는 전자 5개가 있고 산소는 전자 6개가 있고 플루오린은 전자가 7개 있잖아. 그래서 공유 전자쌍을 만들며 홀전자들끼리 이어서 연결을 해서 그 연결된 전자는 양쪽 다 2개씩 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이 된다면 이걸 통해서 총 몇 쌍? 4쌍. 8개의 전자를 맞추기 위한 결합을 하는 게 공유결합이고 이걸 하면 만들어지는 게 분자예요. 하면 분자라는 게 형성이 되는데 분자는 고유한 성질을 지니게 되는
독립된 최소의 입자를 우리는 분자라 그래. 이 중에 우리가 이제 호돈소랑 화합물이 있단 말이야. 일단 요것만 좀 적어 놔 봐봐. 요 밑에다가 그 예시들하고 구조 좀 그릴게요. 자. 호돈소 물질. 대표적으로 H2, F2, O2, N2. 수소는 아까 봤듯이 전자를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 그럼 얘네 둘을 여기에 두는 게 아니라 서로 가운데 지점까지 내주는 거야. 이렇게 되고 나면 이 두 개의 전자에 대해서 얘 거가 되기도 하고 동시에 얘 거가 되게 되면 요 전자가 공유되는 전자쌍이 될 거 아니에요. 요렇게 되거나 아니면 그냥 얘를 요 홀전자들을 가까이 두고 직선으로 그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수소 두 개가 한 쌍의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 F2는 비공유 전자쌍, 혼자 쓰는 전자쌍 세 쌍에 전자가 하나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을 여기에 이렇게 가운데 놔두고 이만큼 같이 쓰는 개념으로 그려진다는 거죠. 그럼 둘 다 8개가 되지.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자 비공유 전자쌍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점 찍어서 표시해 주겠죠. O2는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요 전자들도 어디에? 여기 가운데 같이 갖다 놓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만큼 가져가면 공유되는 전자가 이게 몇 개? 2쌍이죠. 그래서 O, 이중결합으로 연결되어 있고 각자의 전자를 이렇게 더 가지고 있다가 되고. 그럼 N2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전자들을 어떻게? 가운데 6개 몰아놓고 이만큼 얘 거, 요만큼 얘 거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 N은 세 쌍의 전자로 결합되어 있겠죠. 그래서 우리 과자 사면 질소 넣어주잖아. 왜? 질소가 화학적으로 반응하려면 이 결합 3개를 다 부셔야지만 화학 반응에 참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소 기체는 기체 자체가 매우 어떻다? 안정적이죠. 질소가 화학 반응하려면 자동차 엔진 정도 돼야 돼. 고온 고압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과자 봉지나 과자나 특히 튀겨낸 과자 같은 거에 칩류 있잖아요. 질소를 채워 넣으면 어떻게 된다? 유통기한이 더 길어지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 자, 이거 말고 화합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H2O, NH3, CH4, HCl. 그럼 얘네들은 봐봐. 중심이 되는 원자를 먼저 그립니다. 즉, 홀전자가 많은 걸 먼저 그리는 거야. 산소가 이렇게
존재했죠. 여기에 수소 원자가 이렇게 붙는 거야. 그러면 요만큼 산소가 이만큼이 되지. 맞지? 그럼 결국 우리 어떻게 그려요? 산소 원자에 수소 원자 붙어 있는 걸로 그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그럼 얘는 이렇게 수소가 세 군데 들어갈 거야. 맞죠? 그러면 이만큼 질소에 수소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림으로 굳이 그리면 보통 얘는 질소 원자에 밑에 산소 원자 3개가 이렇게 붙어 있고, 혹은 이제 이런 구조로 생겼다고 그리겠지. 맞지? 그럼 저절로 CH4는 C에 이렇게 되겠지. 탄소 원자에 위, 뒤, 앞, 뒤. 얘네들이 무슨 구조를 띈다? 삼연체 구조. 그럼 HCl은 H에 Cl이 이렇게 붙어. 이렇게 다양한 구조를 그릴 수 있고. 그러면 화학식을 보면 얘네들의 구조도 어느 정도 우리가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고, 이렇게 분자가 되는 녀석들은 입자가 따로따로 놀잖아요. 독립됐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입자 내부의 원자들끼리의 인력은 강하지만 입자와 입자 사이의 인력은 어떻다? 약할 수 있기 때문에 기체 상태로 존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케이? 이것만 마무리 필기하고 오늘 조금 일찍 마치면 좋겠죠? 마칩시다.